장례식장 영정 사진 앞에서 국밥집 사장 정길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 하나 없는 쓸쓸한 빈소. 그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 안에는 20년 단골이던 노인과 함께 오래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아는 사이였을까요? 20년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자리, 같은 국밥. 그런데 노인은 늘 국밥을 반만 먹고 나머지는 조용히 포장해 갔습니다. 정길은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야 그 반그릇에 담긴 진실이 그의 심장을 무너뜨립니다. 노인의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매일 그 국밥집을 찾았는지, 왜 늘 같은 자리를 지켰는지, 그 첫마디에 정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심코 흘려보낸 20년 세월 속에 그가 결코 몰랐던 은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가 조금 지나면 어김없이 문을 밀고 들어와 창가 세 번째 자리에 조용히 앉던 그 노인이 오늘도 오지 않았습니다. 옛정 국밥집을 20년째 지켜온 박정길 사장은 국물을 우려내던 손을 잠시 멈추고 텅 빈 그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 되어도 그 어르신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입니다. 정길은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 몸이 안 좋으신 게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국자를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그 빈자리로 향했습니다. 손님이 하나 둘 들어와도 그의 눈길은 여전히 창가 세 번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가마솥 앞에서 정길은 문득 낯선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국밥집에는 늘 사람이 붐볐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인근 시장 상인들과 나이 지긋한 단골들이 몰려와 뜨끈한 국물에 하루의 고단함을 녹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정길의 귀에는 그 왁자한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상에 국밥을 내려놓으면서도 자꾸만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2시. 노인이 오는 시간은 아침이었으니 이미 지나버린 시간인데도 정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오늘은 오시려나? 하지만 여닫이 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는 건 낯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정길은 스스로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수많은 손님이 다녀갔지만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부재가 마음에 걸린 적은 없었으니까요.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그는 조용히 창가 자리로 다가가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나무 의자였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도시에서 내려와 아버지를 돕던 딸 수연이 걸레질을 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계속 문만 쳐다보세요? 정길은 잠시 머뭇거리다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창가 자리 어르신 말이다. 사흘째 안 오시는구나.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조용하신 할아버지요. 매일 오시던 분?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 사시는지 연락처는 아세요? 그 물음에 정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을 매일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라곤 한상덕이라는 이름 섭자뿐이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길은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으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름밖에, 아는 게 이름밖에 없구나. 그 사실이 새삼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길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20년을 되짚었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면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반쯤 드시다 나머지는 정성스레 포장해 가던 그 뒷모습. 인사말도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길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국밥만 내어주었을 뿐 단 한 번도 그 어르신의 삶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는 노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참 무심했구나.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정길은 알 수 없는 죄스러움에 잠겼습니다. 매일 보던 얼굴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존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길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그 어르신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문을 밀고 들어와 늘 그렇듯 창가 자리에 앉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정길은 국물을 끓이면서도 몇 번이고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가 세 번째 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수연아, 가게 좀 봐라. 내 잠깐 어디 좀 다녀오마. 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어디죠? 정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 어르신. 아무래도 찾아봐야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는 무작정 가게를 나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길은 한 사람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를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그때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막상 가게 문을 나섰지만 정길은 이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단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을 매일 마주 앉았던 사람인데 그의 집이 어디인지 가족이 있는지 하다못해 전화번호 한 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정길은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노인이들 앉던 구석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서 두 번째, 벽을 등지고 앉아 문 쪽을 바라보던 그 자리. 20년 동안 하루도 다른 자리에 앉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길은 그 빈 의자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나무 등받이가 유난히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을 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저렇게 반질반질해졌을까. 그제야 정길은 그 자리가 단순한 손님의 자리가 아니었음을, 한 사람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자리였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길은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아보았습니다. 노인의 시선으로 가게를 바라보니 낡은 벽시계와 오래된 메뉴판, 그리고 주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늘 오전 11시 반, 점심 손님이 몰리기 직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언제나 같은 말이었습니다. 국밥 하나, 딱 세 글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길은 굳이 무엇을 더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밥이 나오면 노인은 절반쯤 천천히 드시고는 나머지는 늘 정성스레 포장을 부탁했습니다. 남은 거 좀 사주시게. 그 말도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길은 그것을 그저 나이든 어르신의 소박한 습관이라 여겼습니다. 입맛이 없어 밥만 드시나 보다. 저녁에 데워 드시려나 보다. 그렇게 짐작하며 별다른 생각 없이 봉지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기억은 계산대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식사를 마치면 늘 지폐 몇 장과 동전을 정확히 세어 내밀었습니다. 국밥값에서 단 한 푼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 언제나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국밥값이 오를 때마다 정길은 미안한 마음에 말을 아꼈지만 노인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 가격에 맞춰 정확한 돈을 준비해왔습니다. 마치 하루라도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잔돈을 거슬러 주려 하면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됐네 하고는 봉지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정길은 그 뒷모습을 이제야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조금 굽은 등, 낡았지만 언제나 단정하게 다린 외투, 그리고 봉지를 소중히 두 손으로 감싸쥐던 그 손. 그 모습이 20년간 매일 반복되었는데도 정길은 단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풍경의 일부로 흘려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딸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아버지 가게를 돕겠다며 내려온 지 이제 몇 달째. 수연은 넋을 놓고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정길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요 며칠 안 오시는 어르신 생각이 나서. 수연은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 국밥 밥만 드시고 늘 포장해 가시던 할아버지요?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상하지 않아요? 20년이나 매일 오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함 말고는. 그 말에 정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무심한 한마디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진실을 정면으로 찔러왔기 때문입니다. 왜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아버지? 수연의 물음은 나무람이 아니었지만 정길에게는 그 어떤 꾸짖음보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손님이니까 밥 한 그릇 팔고 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 매일 오시는 게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어. 말을 뱉고 나니 씁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길은 그 노인과 수천 그릇의 국밥을 나눴으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이야기 한 조각조차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인은 매일 그 자리에서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뚝뚝한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길은 뒤늦게 밀려드는 죄책감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영영 물어볼 기회조차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서늘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노인이 앉던 창가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정길은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밀고 낯선 중년의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지친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혹시 예정 국밥집 사장님 되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길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흘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상덕 어르신이요. 그 이름이 귓가에 닿는 순간 정길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놓칠 뻔했습니다. 예감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듣게 되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토록 궁금해하던 노인의 소식이 이렇게 부고가 되어 돌아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상덕 노인의 딸 미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정 국밥집. 그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미영은 옅게 웃으려 했었지만 그 웃음 끝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정길은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매일같이 보아온 손님이었지만 정작 그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일 발인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와 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은 봉투에서 장례식장 주소가 적힌 종이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정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20년 단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정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정길은 가게 문을 잠시 닫아 걸고 검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의 장례 이후로는 좀처럼 꺼낼 일이 없던 옷이었습니다. 옷장 깊은 곳에서 나온 양복에는 세월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것을 걸치는 동안 정길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 나서려 했지만 정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다녀오마. 이건 내가 혼자 가야 할 길인 것 같구나. 낡은 트럭을 몰고 도시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동안 정길의 머릿속에는 지난 20년의 장면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국밥, 늘 밥만 비우던 그릇. 그 조용한 노인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린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정길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정길은 안내판을 따라 상덕 노인의 빈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뜻밖의 광경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소는 놀라울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82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마지막 자리라기에는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일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채우던 그 조용한 노인이 결국 이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이 상복 차림으로 정길을 알아보고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길은 향을 사르고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늘 국밥집에서 보던 그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 그러나 어딘가 평온한 눈빛으로 정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몸을 일으키던 정길의 시선이 문득 한쪽 벽에가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노인의 생전 사진 몇 장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흐릿하고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무심히 지나치려던 정길의 발걸음이 그중 한 장 앞에서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낡고 빛바랜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상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잘못 본 것이라고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아무리 다시 보아도 그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정길은 저도 모르게 사진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노인의 오래된 사진 속에 그 얼굴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등 뒤에서 미영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여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정길의 시선은 여전히 벽에 걸린 낡은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상덕 노인이 서 있었고 그 곁에 한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그 눈매를, 그 웃는 입가를 그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30여 년을 함께 살고 10여 년 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손끝이 떨리다 못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저 노인의 오래된 사진 속에 내 아내가 있단 말인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어 눈을 몇 번이고 비볐지만 사진 속 여인은 분명 아내였습니다. 정길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습니다. 여보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놀라셨지요? 미영의 목소리가 다시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정길이 천천히 몸을 돌리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오래 담아둔 사람 특유의 깊은 그늘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한상덕 어르신의 딸 한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정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사진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박정길 사장님 되시지요? 예점 국밥집. 정길은 흠칫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게 이름을 이 낯선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겨우 짜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영은 옅게 웃었습니다. 슬픔이 배인 웃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국밥집 이야기를, 사장님 이야기를, 그리고 사장님 사모님 이야기를요. 정길은 미영의 말을 곧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그 노인이 20년 넘게 따르게 해왔다니. 도대체 무슨 인연이란 말입니까? 그는 다시 사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아내는 어느 허름한 가게 앞에 서 있었고 그 곁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여인 상덕 노인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가게는 지금의 옛정 국밥집이 있던 바로 그 자리, 옛 골목의 낡은 모습이었습니다. 정길의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겁니까? 미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제가 아직 어릴 적이니 40년도 더 되었을 거예요. 아버님이 가장 힘드셨던 그 시절이지요. 정길은 40년 전이라는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시절이라면 아내가 아직 살아 있었고 두 사람이 갓결혼해 작은 국밥집을 열어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왜 이 노인이 함께 있단 말입니까? 미영은 천천히 정길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아버님이 왜 매일 그 국밥집에만 가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물음에 정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그는 지난 사흘 동안, 아니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국밥을 내어주고 말없이 그릇을 치웠을 뿐이었습니다. 무심했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단골 어르신이신 줄만 알았습니다. 이름 석자 말고는 아무것도 여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오히려 그걸 편안해하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늘 같은 자리를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요. 아버님에게 그 자리는 단순히 국밥을 드시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정길은 그 말의 무게를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다음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빈손은 쓸쓸할 만큼 조용했고 조문객이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정길은 그 텅 빈 공간이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던 그날의 빈소도 이토록 조용하고 허전했으니까요. 미영은 사진 속 아내를 손끝으로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사장님 사모님이시지요. 정길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미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늘 말씀하셨죠.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라고요. 정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자신도 몰랐던 어느 시절에 이 노인의 생명을 붙들었단 말입니까? 20년의 세월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을 드시던 그 조용한 습관이 이제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30년도 더 된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뒤였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도 잃고 아내와도 헤어져 이 낯선 도시로 흘러들어 오셨답니다.
며칠을 굶으셨대요. 정말 아무도 없는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처지였다고 하셨어요. 정길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그가 아내와 함께 이제 막 국밥집을 열고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낡은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젊은 아내의 웃는 얼굴이 마치 오래된 대답처럼 그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가슴 한복판을 눌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대요. 미영은 손끝을 매만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앞을 서성이셨다고 했어요. 돈 한 푼 없이 그저 따뜻한 김이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서 계셨답니다. 그때 사모님이, 그러니까 사장님의 아내분이 문을 열고 나오셨대요. 정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답니다. 그저 추운데 들어와서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아버지 앞에 놓아주시고는 돈은 됐다고, 다음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갚으라고 웃으셨다고. 그 순간 정길의 눈앞에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픈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셈을 따지기 전에 마음부터 내어주던 사람. 정길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겨울밤을 그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그릇이 아버지를 살렸다고 하셨어요. 미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세상 누구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때 사모님만이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날 밤 다시 살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그 뒤로 상덕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 작은 가게를 얻고 조금씩 형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몇 년 뒤에 돈을 마련해서 갚으러 오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사모님이 편찮으셨던 뒤였다고. 정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몇 해, 그 힘겨웠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상덕은 끝내 그 은혜를 직접 갚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의 침묵이 이제야 그 무게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아버지는 한참을 우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갚을 사람이 사라진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저한테 몇 번이나 물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상덕이 매일 그 국밥집을 찾기 시작한 것은 직접 갚을 수는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걸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모님이 계시던 그 가게에 앉아 그 국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는 큰 위로였던 거죠. 정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왜 늘 같은 자리, 창가 쪽 그 구석 자리를 고집했는지. 그곳은 바로 아내가 생전의 손님을 맞이하며 즐겨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20년 동안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난 은인을 매일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사장님께 직접 하지 못한 걸 마음에 두셨어요. 미영이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괜히 예시를 꺼내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저 조용히 국밥 한 그릇 먹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셨죠.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어요. 정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그 노인에 대해 이름 석자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수 접고 국밥만 드시던 조용한 어르신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는 아내가 베푼 따뜻한 마음과 그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한 한 사람의 진심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늘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국밥집이라고 사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정길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정길이 겨우 눈물을 닦자 미영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낡은 수첩에서 뜯어낸 듯한 오래도록 접혔다 펴진 흔적이 가득한 종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 상덕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어둔 짧은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그 국밥을 밥만 드셨죠. 사장님도 이상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기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반을 남기신 거예요. 그 나머지 반을 어디에 쓰셨는지 저도 한참 뒤에 알았어요. 정길은 종이를 받아든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일같이 봤던 그 광경. 밤만 비운 뚝배기와 조심스레 포장을 부탁하던 노인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저 소식 하는 노인이라니, 아니면 저녁 끼니로 남겨두시려니 무심코 넘겼던 그 습관 뒤에
무언가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포장한 국밥을 들고 매주 어머니 산소에 가셨어요. 미영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상독의 아내, 그러니까 미영의 어머니는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제대로 된 밥 한 끼 따뜻하게 차려주지 못한 것이 상덕에게는 평생의 한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국밥집 국밥을 참 좋아하셨대요. 딱 한 번 형편이 좀 풀렸을 때 두 분이 나란히 앉아 드셨던 그 국밥을요. 미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그 국밥을 반씩 남겨서 산소 앞에 올려두고 오셨어요. 여보, 오늘도 그 집 국밥이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면서요. 점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매일 끓여낸 그 평범한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바치는 애틋한 정성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아닌 날에는요. 미영이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동네 형편 어려운 분들께 나눠주셨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끼니 거르는 아이들, 태지 줍는 어르신들.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내가 옛날에 받은 밥 한 그릇 덕분에 지금까지 살았다. 이건 갚는 거다. 정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한 조각이 스쳤습니다. 언젠가 가게 앞에서 노인이 누군가에게 포장 봉투를 건네던 모습. 그때는 그저 아는 사람에게 주시나 보다 하고 지나쳤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매일이었어요. 사장님,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그 국밥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건 아버지에게 밥이 아니라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었으니까요. 점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20년의 아침마다 그 노인은 조용히 세상 어딘가에 따뜻한 온기를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점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을 매일 마주보고도 그는 노인에게 이름 석자 말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국밥값을 받고 인사를 나누고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미영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은혜를 갚는다는 걸 티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사장님이 알게 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실까봐. 그래서 그냥 매일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점길은 끝내 무너지듯 오열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텅 빈 가게를 지키며 외롭다고 느꼈던 그 수많은 날들. 그 시간 동안 늘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봐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없는 그 노인이야말로 자신과 아내를 가장 오래 기억해 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뒤늦은 깨달음이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때 조용히 뒤에 서 있던 딸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국밥만 끓여온 아버지. 속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그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 낡은 가게를 끝내 놓지 못했는지. 왜 손님 하나하나에게 그렇게 정성껏 국밥을 담아냈는지. 어쩌면 어머니가 남긴 그 따뜻한 마음이 아버지의 손끝을 통해 20년 동안 조용히 이어져 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괜찮아. 아빠, 엄마도 다 아셨을 거야. 아빠가 얼마나 좋은 국밥을 끓였는지. 수연의 말에 점길은 딸을 끌어안고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낯선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서로를 붙든 채 흐르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슬픔뿐 아니라 뒤늦게 알게 된 깊은 감사가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점길은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밥 육수가 끓는 냄새가 좁은 가게 안에 가득 퍼졌지만 어쩐지 그 익숙한 향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창가의 한자리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한상덕 노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앉지 않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인 그곳을요. 점길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어 의자를 바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앉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예약석이라고 적힌 종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약인지 점길은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만큼은 오래도록 비워두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점길은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말았습니다. 뜨거운 육수를 붓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국밥을 쟁반에 받쳐 노인이 앉던 그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손님을 대접하듯 수저까지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딸 수연이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매일 하실 거예요? 정길은 국밥에서 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20년을 매일 오셨는데 나도 매일 한 그릇쯤은 올려드려야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내내 갚지 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곁에 서서 김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국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슬픔보다 따뜻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길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는 손님이 들어와도 무뚝뚝하게 국밥만 내놓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거는 일도 안부를 묻는 일도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홀로 오시는 나이든 손님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국밥 한 그릇을 더 얹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이에게 슬며시 국밥값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수연이 놀라 아버지, 웬일이세요? 하고 물으면 정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그리고 그 어르신이 하던 걸 이제야 나도 좀 흉내내본 거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낯선 이에게 베풀었던 국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켰다는 것을요. 그 작은 마음이 20년을 이어졌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딸 한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가 늘 앉던 그 자리에 놓인 국밥 한 그릇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아버지가 여기서 왜 그렇게 오래 계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길은 그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대신 이제 미영 씨가 가끔 와서 앉아주세요. 이 자리는 언제든 비워둘 테니. 미영은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정길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낯선 거리가 없었습니다. 은혜와 감사로 이어진 두 집안의 인연이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다시 따뜻하게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옛정 국밥집 창가의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김이 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놓입니다. 정길은 이제 압니다. 인연이란 거창한 약속이나 대단한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건네는 국밥 한 그릇, 무심코 묻는 안부 한마디 같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지만 어느 날 문득 빈자리를 마주하고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건 어떨까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하루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